안녕하세요. 전 현재 유기견 봉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워낙 동물을 좋아해서 이렇게 일하게 됐는데요. 흔히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착하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소소한 것들에 대해 행복을 느끼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운을 안고 태어나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거기다 안 좋은 일은 왜 제게만 생기는지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서 세상을 등지고 싶은 생각도 들 만큼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사람은 모두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고들 합니다. 전 처음엔 이 말을 믿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남들보다 모자란 경제력? 금수저는커녕 밥숟가락도 제대로 물고 나오지 못한 불운한 집안 환경? 아니면 학력이 부족해서 어느 곳에서도 날 받아주지 않을 때? 이 모든 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어서 영원히 내 인생은 암울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당신의 인생은 불행하지 않다고 말이죠. 내가 씨앗을 어떻게 키워가느냐에 따라 어떤 꽃을 피울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직 나 자신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면 당신의 인생은 아름다운 꽃을 피울 거라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직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그런 분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내게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일 힘들다는 걸 초등학교 때 일찍 깨닫게 됐죠. 제 아버지는 늘 술에 찌들어 사셨습니다. 집에 가면 매일 아버지의 술 심부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할 만큼 정말 술이라면 지긋지긋했습니다. 야, 네 아버지 오라고 해. 나 술 못 팔아. 지금 외상값이 얼마인 줄 알아? 외상값 갚기 싫어서 세상에 자기 자식한테 술 심부름을 시키는 인간이 어딨어? 네 아버지 당장 가서 좀 데려와. 아줌마, 저 술 안 가져가면 아빠한테 혼나요. 건우야, 내가 니네 집 사정 알고 지금 1년을 참고 또 참았다. 그런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아버지 술값만 해도 니네 집 월세 몇 달치를 내고도 남을 돈이라니까. 제발 네 아버지 정신 좀 차리라고 해. 오늘만요. 오늘만 주세요. 딱 한 병이야. 더 이상 못 줘. 전 소주 한 병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아버지는 노발대발 하셨죠. 야, 이 자식아, 너 애비 말이 말 같지 않아? 5병 사오라고 했잖아, 5병. 아버지, 슈퍼 아줌마가 외상값이 너무 밀렸다고 더는 못 준다고 해서. 이걸 확 그냥, 너 오늘 정신교육 좀 시켜야겠다. 이리 와! 아버지, 잘못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내가 교육시킨다는데 왜 난린데? 아휴, 이 자식아, 할 짓이 없어서 이 어린 것을 맨날 술 심부름이나 시키고 그렇게 분이 안 풀리면 차라리 날 때려라, 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어? 아버지 나한테 말할 자격도 없어. 그래,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라고는 가난하다는 거다. 하지만 인서가 네 자식한테는 그걸 물려주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러냐? 몰라. 자식 새끼나 애비나 진짜 술맛 떨어지게 하네. 아버지, 오늘 일하러 갔었지? 돈 좀 줘봐. 안 돼. 또 도박판 가려고 그러지? 안 된다. 이건 내일 건우 준비물 살 돈이야. 뺏어 갈 걸 뺏어 가. 내놔. 내가 이거 오늘 밤에 5배는 불려서 올 테니까 굿이나 보고 떡이나 잡수셔.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 씨, 영감탱이가 진짜 노라고.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과수원에서 일하고 받은 일당을 모조리 빼앗아가서 도박판으로 갔습니다. 연로하신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을 당하며 매일매일 지옥 속에서 사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왜 맨날 당하고만 사세요?
야단도 쳐서 나쁜 것은 하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건우야, 내가 가난해서, 내가 못나서 네 아버지를 야단칠 자격이 없어. 네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거다. 저렇게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니 너한테 뭐라고 할 자격도 없지. 난 어떻게 해서든 건우 너 학교 보내고 따뜻한 밥 먹이는 게 하래비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게 내 소원이야. 그러니까 건우야, 우리 좀만 더 참고 견뎌보자. 하래비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없으면 엄마가 그 자리를 대신해 절 지켜줘야 했는데 어머니 또한 아버지의 괴롭힘 때문에 제가 아주 어릴 때 집을 나가셨습니다. 전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다는 걸 인지한 순간부터 어머니는 날 버렸다. 자식을 놓고 자기 살 길 찾아 도망간 사람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제 원망의 첫 번째 대상은 어머니였죠. 어떻게 자식을 두고 혼자 나갈 수 있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제 또래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다니는 걸 보면 괜히 화도 나고 정말 내 엄마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런 원망의 대상도 제 곁에 있어야 원망을 하지.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으니까요.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있다 보니 제 학교 생활엔 관심도 없었습니다. 전 잘 먹지도 못했던 나머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자꾸 말라서 늘 괴롭힘의 대상이 됐습니다. 야, 거지? 니네 아빠 어제 길바닥에서 자고 있더라? 나도 저번 주에 봤는데. 야, 너 집 없냐? 거지잖아. 거지가 무슨 집이 있어. 그런가? 나 거지 아니야.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너 씻기는 하냐? 네 옆에 가면 완전 더러운 냄새 장렬이야. 쟤 그리고 아직 한글도 모른대. 그래? 야, 너 내가 받아쓰기 시켜볼 테니까 해봐. 내가 왜? 내가 낸 문제 맞추면 내가 빵 하나 사줄게. 전 빵이란 말에 솔직히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끼니만 겨우 때우는 정도라 빵이나 간식 같은 건 먹어보지도 못했거든요. 진짜야? 진짜 빵 줄 거야? 그래, 진짜 준다니까? 대신 틀리면 너 나한테 한 대씩 맞아야 된다. 알겠어? 전 너무 배가 고팠던 나머지 애들이 시키는 대로 땅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자존심도 지키고 싶었고 빵도 먹고 싶어서 정말 집중해서 받아쓰기를 했죠. 어디 보자. 에? 맞춤법 다 틀렸잖아. 이럴 줄 알았다니까. 오, 8개 틀렸네. 그럼 너 8대 맞자. 이리와. 친구들 게임에 넘어가 받아쓰기를 했다가 오히려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맞기만 했습니다. 맞으면서 그때 든 생각은 아픈 것보다도 왜 난 이렇게 태어났을까? 제 자신을 원망만 했습니다. 건우야, 너 얼굴이 왜 이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긴. 친구랑 싸웠냐? 아니라고요. 이리 와. 된장이라도 좀 바르자. 놔두면 멍들어. 할아버지는 연고 몰라요? 다른 애들은 다치면 연고 바르고 반창고 붙여요. 왜 전 다른 애들이랑 달라야 돼요? 왜? 하래비가 미안하다. 이젠 미안하다는 말도 듣기 싫다고요. 건우야! 건우야! 전 집을 뛰쳐나와서 계속 걸었습니다. 걷다 보면 제 화가 풀릴까 해서였죠. 걷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었고 춥기도 하고 배도 고파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방에 계시나? 전 문을 열었지만 할아버지는 방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부엌으로 가봤더니 할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을 만졌을 때 얼음장보다도 더 차가웠고 온몸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했고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셨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아버지는 달이 나는 날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술에 잔뜩 취해서 말이죠. 이 자식아, 내 할아버지 잘못이랬잖아.
아니, 너 뭐하고 돌아다녔어? 뭐하고 돌아다녔냐고! 때리지 마세요. 뭐? 때리지 말라고요. 아버지는 그럼 뭐 했어요? 할아버지 아픈데 한 번이라도 병원 데려간 적 있어요? 약 사준 적 있어요? 없잖아요. 난 맨날 생각했어요. 차라리 할아버지가 내 아빠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난 나쁜 아빠를 가졌지만 아버지는 좋은 아빠가 있었잖아요. 왜 지키지 못했냐고요? 와, 이게 돌았나 진짜. 너 오늘 제삿날이다. 너 일로 와! 전 장례식장 라운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에게 발길질을 당했고 완전히 쓰러져 버렸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거야. 알아?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모든 게 연기 같았습니다. 정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는 건지 뭐가 아쉬워서 우는 건지 전 아버지가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할아버지 조의금과 같이 짐을 챙겨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왔냐? 아버지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참, 이걸로 과자나 좀 사 먹어라. 아버지는 제 손에 당시 돈으로 10,000원을 쥐어주면서 영영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이가 없고 그래도 아버지인데 이 하늘 아래 절 보호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엔 할아버지가 절 주시려고 요리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먹고 싶었던 분홍 소시지. 할아버지는 제 반찬을 만드시다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할아버지도 하늘로 가셨고 아버지란 인간은 조의금을 챙겨 날 버리고 가버렸고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엄마는 날 자식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전 정말 저주받은 아이 같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 하나 없다면 차라리 그냥 내 멋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전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자마자 전 소위 말해 불량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맨날 맞던 제가 이젠 아이들의 돈을 빼앗고 때리는 아이로 변했습니다. 나 왜 불렀어? 내가 왜 불렀겠냐? 야, 너 내 용돈 가져왔어? 아니? 내가 왜 네 용돈을 가져와야 되는... 아씨, 이거 말로 해서 안 되겠네. 너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이다. 알겠어? 알았어. 줄게. 끼리끼리 논다고 제가 이런 행동을 하고 다니니 저랑 다니는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부류의 아이들과 늘 함께였습니다. 야, 김건우, 너 좀 논다며? 왜? 건드리지 마라. 야, 우리가 널 왜 건드냐? 우리 오토바이 생겼는데 같이 탈래? 오토바이? 타! 완전 기분 좋을걸? 전 그렇게 좀 논다는 친구들과 매일 같이 다녔습니다. 학교는 거의 출석도 안 하고 학교에서도 절 거의 포기했습니다. 김건우, 너 부모님 좀 불러와. 출석 일수가 이래서 졸업이나 하겠어? 나도 머리 아프니까 부모님 불러와서 해결하자. 저 부모 없어요. 아버지 있잖아. 오시라 그래. 나 버리고 도망갔는데. 엄마도 아빠도. 뭐? 쌤이랑 같은 반인지 벌써 2년째인데 제가 엄마 아빠가 없는 줄도 몰랐어요? 대박이네. 괜히 나한테 관심 갖는 척 하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야, 너 지금 그게 선생님한테 할 말이야? 그러면 쌤은 2년이나 지나서 부모 불러오라는 게 말이에요? 내가 왜 쌤이 싫은 줄 알아요? 쌤은 선생 자격이 없다고요. 알겠어요? 야! 전 그 길로 학교를 나와버렸고 학생이란 신분을 버렸습니다. 불량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다 보니 도가 지나친 행동도 점점 서슴없이 했습니다. 야, 챙겨. 사장 있잖아. 계산하고 있잖아. 빨리 챙기라고. 슈퍼에서 먹을 것을 훔치는 건 거의 일상이었고 걸려도 도망가면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나쁜 짓이 나쁜 짓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잘 곳이 없어서 찜질방에 몰래 들어가 돈도 내지 않고 무전 취식도 했었죠. 우리 엄마 또 난리네. 왜? 삐삐였는데 학교 안 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래. 뭐래? 야, 니네 엄마도 미아 신고했냐? 아, 대박 웃겨. 야, 안 그래? 무시해. 근데 저 아저씨 봐봐. 뭐야, 탱크 지나가는 줄? 대박 코고네. 그게 아니라 주머니 지갑. 오, 쉽겠는데? 지금 완전 골아 떨어졌잖아. 야, 네가 해. 내가? 야, 만약 걸리면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머리 아프잖아. 아, 근데 넌 걸리는 거 없잖아. 그리고 안 들키게 우리가 망볼게. 얼른! 친구들은 제가 고하니까 뭔 짓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매번 위험한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전 하기가 싫었습니다. 좀 위험한 것 같다. 야, 너 기집애야? 왜 이랬다 저랬다 해? 걸릴 것 같아. 말을 꺼냈으면 책임져야지. 빨리 해! 전 친구들의 말에 떠밀려 소매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아저씨가 완전히 잠든 줄 알았고 전 몰래 지갑을 가져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잡았다, 요놈. 아파요. 왜 이래요? 안 그래도 찜질방 소매치기 잡으려고 내가 여기서 몇 날 며칠 땀 뺀 줄 알아? 네 놈이었구나. 현장 검거 알지? 너 이제 못 빠져나가. 가자, 경찰서로. 저 말고 쟤들도. 누구? 너 귀신 봤냐? 저기 누가 있어? 친구들은 제가 경찰에게 잡힌 걸 보고 도망쳐버리고 난 뒤였습니다. 그래도 친구라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줬는데 그 친구들은 철저히 절 이용한 거죠. 이름 김건우. 나이 16살이요. 전 범죄자들이 받는 신문조사를 경찰서에 앉아서 받게 됐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네 친구들이란 애들이 진술했어. 너 초범 아니더라? 오실 부모님도 없고 죄질이 나빠서 넌 판사님 좀 만나야겠다. 어이, 얘 데려가. 너무 무서웠고 진짜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불안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청소년 지도센터에서 며칠을 보내고 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소년원 가서 제발 반성 좀 해라. 내가 너 같은 애들 잘 알아. 가만두면 더 나쁜 놈 되거든. 너 내가 네 인생 구했다고 생각해. 차라리 이리저리 떠돌지 말고 소년원 가는 게 나아. 알겠냐? 경찰 아저씨가 하는 말이 정말 절 위하는 말인지 이 세상 어른들을 다 믿을 수도 없었고 저에겐 사람에 대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문제아로 인식돼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맘대로 짓거리는 어른들. 정말 죽도록 싫었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에도 인생 포기하자는 심정으로 의욕도 없었습니다. 소년원으로 가든 말든 맘대로 하라는 마음으로 자포자기한 상태였죠. 김건우 16살. 너 왜 그랬냐? 경찰한테 다 말했는데 또 말해야 돼요? 알지. 여기 서류에 다 있어. 내 말은 무슨 마음으로 그랬냐고. 아씨, 그냥 했어요. 내 마음이 뭐가 중요해요? 네 마음이 시켰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뭐라는 거야? 그냥 소년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 시키지 말고 빨리 끝내요. 지금 넌 어때? 소년원에 가고 싶은 거야? 아니면 다시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 거야? 네 선택에 따라 재판 결과는 달라질 거야. 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준 어른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일관적으로 삐딱하게 행동하는 저를 보고도 제 마음이 어떤지를 묻는 판사님. 전 솔직히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이 싫고 막 살아도 저한테 아무도 말 못할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소년원 가기 싫다고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네가 결정하는 거야. 앞으로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 굳이 소년원을 갈 필요가 없겠지. 네 마음이 결정되면 난 네가 선택하고 싶은 길을 열어줄 거야. 15분 줄게. 생각해보고 다시 보자. 판사님은 휴정 시간을 가지고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태어나서 고민이란 걸 해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살아왔던 것처럼 사는 건 아니다라는 건 제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생각 좀 해봤어? 전 부모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리고 제 말에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아요. 이런 제가 평범하게 다른 아이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 이 세상 어른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넌 절대 평범할 수 없어. 네? 넌 특별한 아이야. 넌 똑똑하고 네가 마음먹는 건 다 할 수 있는 아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넌 나에게 묻고 있잖아. 평범하게 살 수 있겠냐고. 그런 말을 한다는 네 마음 자체가 특별한 거야. 그럼 네가 갈 길은 정해진 건가? 특별한 아이, 평범한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준 판사님의 말에 전 그동안의 서러움과 미안함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판사님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절 꼭 안아주셨습니다. 나도 그랬어. 부모 없이 방황도 하고 너보다 나쁜 짓도 많이 했다. 근데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구걸할 필요 없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때부터 목표를 세우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지. 건우야, 너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부터 배워봐. 그러면 이 세상이 달리 보일 거야. 넌 특별한 아이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소원 하나 들어줄게. 알겠지? 판사님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판사님은 제가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알아봐 주셨고 제 멘토가 돼주셨습니다. 그렇게 전 판사님 덕분에 다시 태어난 듯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중학교 중퇴라는 학력이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뭐라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오직 일과 공부만 생각했죠.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전 야간에 할 수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틈틈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제겐 아주 좋은 일자리였죠. 그런데 세상은 절대 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유통기한이 다 된 삼각김밥을 먹으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손님이 들어와서 편의점 물건들을 하나 둘 던지는 겁니다. 손님,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필요한 물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야, 내가 하나하나 보고 살 거라고. 그럼 여기 바구니에 넣어주시죠. 여기 있네. 야, 여기 있는 소주 다 살 거니까 다 담아. 전 손님이 시키는 대로 했고 계산대에 그 무거운 소주를 들고 가서 계산을 했습니다. 손님, 28만 4천 원입니다. 뭐? 28만 4천 원입니다. 이 새끼가 지금 바가지 씌우려고 하네? 무슨 소주가 30만 원이나 해? 손님이 많이 사셨잖아요. 돈이 모자라시면 몇 병만 사셔도 됩니다. 이게 돌았나, 씨.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지금 너 나 무시하냐? 취객이 절 향해 소주병을 들고 때리려는 순간 과거 아버지가 제게 했던 행동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너 애비말이 말 같지 않아? 5병이라고 했잖아, 5병! 아버지, 슈퍼 아줌마가 외상값이 너무 밀렸다고 더는 못 준다고 해서. 이걸 확 그냥, 너 오늘 정신교육 좀 시켜야겠다. 너 일로 와! 아버지, 잘못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내가 교육시킨다는데 왜 난리야? 이 자식아, 할 짓이 없어서 이 어린 것은 맨날 술 심부름이나 시키고, 아이고, 그렇게 분이 안 풀리면 차라리 날 때려라, 날! 그 순간 아버지 생각이 나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전 소주병을 그 사람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술 먹고 싶으면 곱게 처먹어. 왜 날 때려? 왜?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당신 같은 인간은 차라리 이 세상에 없는 게 낫다고!
전 완전히 이성을 잃고 취객을 공격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야, 너 이거 살인 미수인 거 알아? 아니, 10대 청소년이 소주병으로 사람을... 아, 진짜 미친 새끼. 너 이 사람 죽이려고 한 거야? 어? 아니에요. 그러면 소주병을 들어. 전치 12주 나왔어. 너 만약에 저 사람 잘못됐으면 네 인생 완전 끝이라고, 끝! 이건 말할 것도 없어. 넌 소년원 가서 반성 좀 해야 된다. 성과도 있는 놈이 잘 사나 했더니 여튼 너 같은 놈은 절대 안 바뀌지. 전 바뀌려고 누구보다 노력했습니다. 배고라가며 일했고 빚 하나 없는 창고에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사는 것도 너무 벅찬데 왜 이런 일까지 일어났는지 정말 전 저주받은 아이였습니다. 결국 저는 소년원으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의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야, 너 소주병으로 사람 죽일 뻔했다며? 이 자식 졸라 무서운 놈이네. 여긴 소주병이 없어서 어쩌냐? 앞으로 네가 신경 쓰일 일이 아주 많을 텐데. 야, 화장실로 끌고 가. 전 소년원 생활 동안 단 하루도 맞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안 맞으려고 정말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다녀봤지만 언제나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했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사람을 해치려 했던 아주 무서운 놈이라고 이미 낙인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소년원에 있는 동안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 해도 부모님들이 찾아와 면회를 하는 걸 보면 정말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저런 사랑을 받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른 먹어. 아유, 우리 아들 왜 이렇게 말랐어? 응? 아이씨, 먹기 싫다고. 엄마 생각해서 한 입만 먹어. 응? 아들. 숟가락 치워라. 안 그러면 나 진짜 돌아버린다. 알았어. 안 그럴게. 엄마가 내복이랑 양말이랑 속옷 넣어놨으니까 꼭 챙겨 입어야 돼. 알겠지? 꺼져!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런 엄마가 있었으면 이런 곳에도 오지 않았을 거고 엄마한테 저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면회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나를 발견한 그 친구는 절 노려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야, 난 네가 부러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잔소리할 사람 없잖아. 넌 완전 재수 좋은 놈이야. 부모가 없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를 거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전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2년의 소년원 생활도 끝이 날 무렵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나가면 어떻게 살지? 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매일 두들겨 맞아도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이젠 저에겐 아무것도 없어진 겁니다. 소년원을 나오는 날 제 마음과는 다르게 유난히 햇살이 따스했고 눈이 부시도록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의욕도 살아갈 이유도 없었죠. 전 단속을 피해가며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모른 채 눈 뜨면 일어나고 휴지통을 뒤져가며 남이 먹다 남은 음식들로 배를 채웠습니다. 아니, 젊은 놈이 할 게 없어서 노숙이나 하고 정신머리가 글러먹었어. 저런 것들은 그냥 없어지는 게 낫지. 아무리 배고파도 난 휴지통에 들어간 음식 절대 못 먹어. 1억 준대도? 뭐 1억 주면 생각해볼까?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절 대놓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이젠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다 저도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릴 것 같아서 삶은 제게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자 노숙자들은 지하철 역사에서 잠을 자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단속을 하면 무임승차도 서슴없이 하곤 했죠. 그날도 단속반이 떠서 자다 벌떡 일어나 온 힘을 다해 지하철 역사로 달려갔고
무임승차를 하게 됐습니다. 막차 시간이라 그런지 승객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하철의 따뜻한 온기 때문인지 너무나 졸려서 잠시 몸을 누우려 했는데 뭔가 묵직한 것이 제 머리에 닿는 겁니다. 서류 봉투에 꼭꼭 싸매져 있는 물건. 전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열어봤는데 살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돈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전 순간 주변을 둘러봤고 혹시나 제가 이걸 발견한 걸 본 사람이 있는지 겁이 났습니다. 누구나 그럴 겁니다. 살면서 한 번도 손에 쥐어보지 못한 출처모를 돈이 눈앞에 있는데 가지고 싶은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걸 들고 가버린다면? 괜히 들고 갔다가 경찰이 또 잡히기라도 하면 난 어쩌지? 지금 나는 3일째 밥도 먹지 못하고 사는데 5만 원짜리 한 장만 꺼내서 국밥이라도 사 먹을까? 정말 이 돈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니 갑자기 예전에 절 구해주신 판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누구한테 사랑을 구걸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사랑해주면 되겠다고 생각했어. 그때부터 나도 목표를 세우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지. 건우야, 너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부터 한번 배워봐. 그러면 세상이 달리 보일 거다. 넌 특별한 아이야. 전 그 말이 생각나서 다시 봉투를 감싸서 그걸 들고는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제가 경찰서를 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비행 청소년의 살인 미수까지. 가봤자 제 말을 믿어줄 것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돈을 애타게 찾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전 용기를 내보았죠. 저기 뭐 때문에 왔어? 이거... 전 경찰에게 돈 봉투를 건넸고 돈 봉투를 확인한 경찰들은 깜짝 놀라며 절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저 지하철에서. 야, 너 이름 뭐야? 경찰은 제 이름과 나이를 검색해보더니 절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거 훔쳤지? 아니에요. 지하철 의자에 있는 거를 제가 발견했고 찾아주려고 여기 온 거라고요. 야, 네가 이제껏 한 짓을 봐봐라. 네가 한 말을 누가 믿어주겠냐? 너 이거 훔치고 보니까 너무 고액이라 감당이 안 돼서 여기 온 거잖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너 예전에 그 애 아니야? 너 또 왜 왔어? 너 또 무슨 사고 쳤어? 저 사고 안 쳤어요. 정말이라고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전 그 돈이 1억이나 되는 줄도 몰랐고 정황상 제가 훔친 건 아니라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밥은 먹었냐? 자, 이걸로 목욕도 좀 하고 밥도 사 먹고 그래. 이러고 돌아다니지 말고. 너 이 근처에만 항상 있어라. 또 네가 사고 치면 날 만나는 게 낫지. 딴 사람 만나면 진짜 골치 아파져. 전 경찰 아저씨가 준 돈을 들고 밥부터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거리 제 자리로 돌아가서 멍하니 앉아 있었죠. 배가 부르니 잠깐이나마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후 지하철 역사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툭툭 치는 겁니다. 누군가 해서 봤더니 저번에 제게 용돈을 줬던 경찰 아저씨였습니다. 널 보고 싶다는 사람 있어. 얼른 따라와라. 전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경찰 아저씨를 따라 경찰서로 갔고 거기엔 굉장히 예쁜 아줌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인가요? 네. 내 돈 찾아줬다고 들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학생이 정말 날 살렸어요. 네. 이렇게 큰 돈 찾아준 것도 고맙고 해서 내가 학생한테 보답을 좀 하고 싶은데 뭐 해주면 좋을까? 말만 해요. 내가 다 해줄게. 야, 김건우 좋은 일 한 건 했네? 맨날 나쁜 짓만 하더니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어. 잠깐만요. 건우? 이 학생 이름이 건우라고요? 아줌마는 갑자기 제 이름을 듣더니
제 팔을 잡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는 팔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왜 이래요? 학생, 잠깐만 확인하는데.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학생, 아버지 이름이 뭐야? 그건 왜요? 학생 지금 18살이지? 아버지 이름이 뭐야? 김성철이요. 학생, 저기 강원도 치자 동네에 살았지? 맞지? 그걸 어떻게 아세요? 어머, 건우. 내 아들 건우가 어떻게 여기에 있어? 건우야. 아줌마는 갑자기 절 껴안더니 제가 자신의 아들이라며 통곡을 했습니다. 전 왜 이러나 싶어 아줌마를 밀쳐냈죠. 왜 이래요? 전 엄마 없어요. 없다고요. 건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그때 너무 힘이 들어서 네 팔에 있는 화상 자국이랑 푸른 점, 내가 낳은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몰라. 그리고 네 아빠 이름 김상철, 엄마가 그걸 어떻게 잊니? 할아버지는 건강하셔? 정말 저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이 사람이 아무리 제 엄마라고 해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요? 할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엄마랑 아빠라는 사람이 할아버지는 절 돌보다 돌아가셨어요. 저한텐 할아버지뿐이었다고요. 엄마 아빠 같은 거 원래 없어요,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날, 전 똑똑히 기억합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손자만 바라보고 사셨던 할아버지. 제가 정말 나쁜 마음을 먹다가도 할아버지 생각을 하며 검정고시를 힘들게 준비했던 시절들이 생각나며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하며 나타난 저 아줌마가 너무 미웠습니다. 예전 생각들을 하면 정말 치가 떨렸으니까요. 야, 난 네가 부러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잔소리 할 사람도 없잖아. 넌 완전 재수 좋은 놈이야. 부모가 없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를 거다. 이런 세월을 견디며 살아온 저에게 엄마라니 오히려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제 엄마라고요? 그럼 왜 이제껏 절 찾지 않았죠? 제가 아버지한테 매일 맞아서 멍투성이로 학교를 다니고 학교에서도 거지라고 또 괴롭힘 당하고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에 얼마나 힘든 시절을 겪은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엄마는 뭐 했어요? 아마도 삼시세끼 다 먹으면서 따뜻한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겠죠? 전 살면서 따뜻한 밥을 언제 먹어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할아버지는 그런 저한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다가 돌아가셨다고요. 그걸 아냐고요? 건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할 말이 없어. 엄마도 널 찾으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어.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고 네가 없는 삶은 정말 엄마한테 지옥 같았어. 정말이야. 아줌마, 아니 엄마는 제 바지를 붙잡으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사연인즉슨 엄마는 제가 2돌도 되기 전 아버지의 폭행 때문에 집을 나와버렸고 절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안 해본 일 없이 돈만 벌었다고 합니다. 번 돈으로 작은 비누 공방을 차렸고 비누 공방은 비누 공장으로 발전해 유명세를 타서 세계 수출을 할 만큼 엄청난 회사로 번창하게 됐다고 합니다. 생활이 좀 안정되고 엄마가 널 찾으러 집으로 갔었어. 그런데 집엔 아무도 없었고 그날부터 널 찾으려고 사방팔방으로 수소문을 했다. 하지만 찾을 길이 없었어. 그날도 사업자금을 들고 거래처를 가는 길이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지하철을 탔었고 거기서 그만 깜빡 돈을 놓고 내린 거야. 그런데 그 돈이 우리 아들을 만나게 해줄 줄이야. 건우야,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 그제서야 엄마가 절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는 걸 깨닫게 됐고 얼굴도 모르던 엄마를 그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엄마 맞아요? 건우야, 내가 엄마야. 거짓말. 내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는데 왜 이제 나타난 거예요? 왜?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두고 나오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어. 집에서 나오고 나서도 밤에 몰래 네가 우는 소리라도 들으려고 담벼락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가난해도 배고파도 엄마라면 날 데리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우리 아가,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마음 아프게 살았는데. 따뜻한 엄마 품, 전 엄마 품에 안겨서 정말 그동안 속상했던 것들을 다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다 보니 포근한 것이 정말 우리 엄마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는 그 길로 절 데리고 엄마 집으로 갔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맛있는 반찬들을 요리해 주셨죠.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건우야, 우리 이제 절대 헤어지지 말자. 알았지? 네. 엄마는 언젠가 저를 만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재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일만 하셨습니다. 왜 엄마가 절 두고 아빠를 떠났는지 알게 됐죠. 몇 개월 뒤 아버지는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엄마와 저를 찾아왔고 이제 새 가족이 만났다며 신나했습니다. 내가 당신 없이 우리 건우를 어떻게 키운 줄 알아? 이젠 집도 있고 우리 새 가족 만났으니까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고. 참, 당신 한 달에 얼마 벌어? 네가 인간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야, 내가 건우 키운다고 돈을 얼마나 쓴 줄 알아? 이게 내가 좋게 이야기했더니 안 되겠네. 너 내가 주거침입으로 신고했어. 나가 당장. 주거침입? 알고 보니 엄마는 예전에 집을 나온 뒤 아버지에게 합의 이혼 서류를 보냈었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자기 스스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인생을 술 때문에 다 망친 거죠. 너 나랑 이미 이혼했고 우리 남남이야. 건우를 때리고 방치하고.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다 솟아. 건우 생각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할 테니까 다신 우리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알겠어? 그럼 돈이라도 내놔. 그동안 내가 건우 키운 돈. 아버지가 언제 절 키웠어요? 이 자식이 재워주고 밥 먹이고 키웠더니 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이거 안 나? 앞으로 누구도 때리지 마세요. 특히 우리 엄마 괴롭히면 정말 그땐 내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될 자격도 없다고! 결국 아버지는 경찰이 도착해서 연행이 됐고 엄마는 경찰에 접근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한동안 편지로 엄마와 저를 저주하는 내용의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평생 괴롭힐 거라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쌓여서 결국 경찰에 구속이 됐고 이후로 전 아버지의 소식을 듣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는 저를 찾았다는 기쁨에 저소득계층 아이들에게 더욱 열심히 봉사를 다니셨고 저 또한 엄마의 영향으로 버려진 동물들을 돌봐주는 이곳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절 구해주신 판사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악마가 될지 천사가 될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으면 당연히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좋은 일을 하면 결국 그 좋은 기운이 나에게 온다는 것. 이 당연한 이치를 나이 40이 넘어서야 깨닫게 됐네요. 여러분, 좋은 기운은 좋은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만 있다면 당신은 늘 좋은 사람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